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국은 베트남에서 살 길을 찾았는데 미국은 부패한 국방부 때문에 자멸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최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올해의 기조는 4년 전과 크게 달랐습니다. 2019년에는 정상회담이 우호적 협력관계였는데 최근 회의는 긴장과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과 브뤼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중국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유럽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년 전 미소 짓는 사진 촬영 기회로 가득 찬 정상회담에서 철강 과잉 생산 같은 문제에 대한 유럽과 중국의 협력 약속으로 가득 찬 3천 단어의 공동 성명이 작성되었습니다. 5G 공동 개발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긴장 완화 노력도 거론됐습니다. 2019년 브뤼셀과 베이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를 협상하고 중국의 신땡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협력하는 민스크 협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직전 유럽연합이 중국을 시스템적 경쟁자로 지정했고 지속적인 우호와 협력에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가자 전원이 웃는 얼굴로 사진 찍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EU를 무역과 기술 협력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언급하고 양측이 서로를 경쟁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문제 목록으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EU는 회의 시작 전부터 신땡 지역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 중국을 제지하고 관세 부과로 이어질 중국의 전기 자동차 생산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를 추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펀데어 라이엔 여사는 유럽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난 2년 동안 2배로 증가해서 4천억 달러에 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적자 홍수의 원인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 적분을 제한하고 국내 사업을 우대하는 중국의 관행과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우호를 증진하기보다는 무역을 넘어 더 민감한 외교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미셸과 펀데어 라이엔은 시진핑에게 푸틴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베이징이 우호적인 유럽을 만들어 미국의 공격을 무디게 하려는 정책에는 실패했으나 베트남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서 하노이 집권 공산당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양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베트남 역시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국 패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8년 중국은 소련과 동맹을 깨고 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중간에서 안보와 경제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구애를 받아들여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고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여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은 미국이 부과한 다양한 무역 제한과 관세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숨기는 가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 무역과 공급망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많은 중국 기업이 베트남과 아세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사라지고 미국과 중국의 간접 무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있어 시진핑은 베트남의 모든 것을 걸기로 선택했습니다. 베트남을 중립적이고 비적대적인 이웃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적인 우선순위입니다. 특히 중국 봉쇄를 위해서 중국과 이웃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중국의 재무장관 란 후안에게 월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러시아 중국 금융 포럼에서
브릭스가 회원국들의 무역에서 지역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달러화와 유로화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GDP의 36%에 달하는 브릭스가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를 배제해버리면 미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펜타곤의 심각한 부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처음 감사를 시작한 2017년부터 6년 연속 연례 감사에 실패했지만 납세자들의 돈은 계속 빠져나갈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6년 연속 대규모 연간 감사에 실패하여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감사 프로세스는 국방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29개의 합의 감사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7개만 통과하여 지난번에 비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감사는 2017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국방부가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감사를 통과한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실패는 몇 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요 언론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지만 국방비 지출이 블랙홀에 돈을 쏟아붓는 데 익숙한 미국 사회에서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은 기괴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8,770억 달러는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다음 10개국이 지출한 8,490억 달러를 능가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무려 약 2조 3천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났고 2003년 이후 이라크에 7,580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라크에서 군사모험은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20년간의 악몽에 1조 8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 숫자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큰 것입니다. 너무 커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규모가 너무 커서 장부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미국 국민은 한두 가지 회계 오류를 기꺼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은 미국의 군사력과 동일하며 미국의 예배주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국가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 레이더가 엄청난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지하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35와 F-22보다 훨씬 큰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F-21도 러시아의 S-400 레이더가 잡아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은 러시아보다 낮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에 개발한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은 러시아보다 속도가 느리고 요격이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목표에 가까이 도달하면 활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감사에 실패한 국방부의 부패 때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서도 러시아와 군사 경쟁에서 패하고 자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